2027년에 무슨 그런 뭐 미국 양제 말고 다른 흡수 통일이다 이런 얘기 그런 설들도 좀 솔솔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만 얘기가 나오면 전쟁이 나는 거냐 마는 거냐. 네.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만 통일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심을 낼 만한 목표다라고 그렇죠. 지도자 보입니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앞에 있었던 마오쩌둥은 중국을 통일했고 덩샤오핑은 경제적으로 먹고 그렇죠. 살게 예. 자본주의 이제 개방하고. 개혁 개방을 했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이슈를 가져가야 되냐. 그러니까 대만 통일이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소믈리의 임지선입니다. 요즘 중국을 둘러싼 이슈가 뜨겁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관련한 충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재 상황과 입장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 기자로는 최장기 베이징 특파원을 지낸 경향신문 박은경 기자와 함께 현재 중국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박은경 기자입니다. 16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특파원했고요. 지금은 외교부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에서 최장수라고 하긴 하는데 한 4년 하신 분들은 또 있어요. 차이가 미묘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장수 있었습니다. 그 요즘에 지금 중국하고 이슈가 워낙 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좀 뜨거웠던 이슈가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말이 좀 문제가 됐어요. 싱하이밍 대사는 좀 어떤 인물인가요? 싱하이밍 대사는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도 손꼽히는 한반도 통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부임을 했으니까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올해 59세. 예, 그럽니다. 천진에서 태어났는데 81년에 북한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 진짜요? 특이하네요. 사리원에 있는 농업대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중국어로 하면 이제 조선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외교부에 들어와서 북한하고 한국 이렇게 오가면서 대사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했는데 중국 외교부 체제가 사실은 이제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이제 한반도 통으로 선발이 되고 또 그렇게 키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 8일에 한 말이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고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강력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베팅이 사실 미국에서 나온 발언, 그러니까 베팅 발언을 받아서 한국에서 한 것인데 이게 그냥 이게 원문만 보면 굉장히 좀 분노를 일으킬 그렇죠. 만한 그런 예. 포인트가 있죠.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냐, 미국에 동조하는 여러 나라들을 같이 다른 겨냥한 게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안에서도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선의 국정을 농단했던 뭐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까지 언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는 뭐 사드 때와 같은 그런 제재 같은 건 없는데 앞으로 그런 제재까지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뭐 제재가 눈에 띄게는 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인적 교류부터 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술 교류가 좀 뭐 예정됐던 게 미뤄진다는 이름으로 취소가 된다든지 그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도 좀 강한 제재를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의 제재가 될 것이냐가 얘기가 될 텐데 사실 확실한 거는 사드 때와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도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경제 쪽에 대해서 타격이 이제 컸잖아요. 타격이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만 타격이 된 게 아니고 중국 내부에서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한 어떤 그 내부적으로도 좀 반발이나 비판 움직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일단 군사적인 어떤 반발들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러시아와 함께 지금 최근에도 뭐 카디즈를 침범한다든지 방공 식별구역 이렇게 넘나드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이것들이 더 빈번해질 수도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 좀 뭐 한국이 좀 주도하는 것 이슈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방식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가장 중시하는 것도 북중 관계, 북한 문제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북한에 좀 더 우호적이거나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북한의 좀 말을 잘 안 들어준다든지. 네, 그렇죠.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강화하려는 한국 요구에 대해서 좀 안 들어준다든지 좀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사실 아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만은 좀 힘든데 우리가 2021년에 요소수사태 때 봤듯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 되는 품목이 한 2,000개 정도 되고 90%가 넘는 게 500개 정도 돼요.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다. 사실 중국과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게 일단 어쨌든 우리 현 정부의 그 안보 전략으로 좀 보이는데 그 한미일 외교 강화, 안보 강화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중국은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면 한미일 강화를 하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그렇죠. 됐던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 동맹을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네. 하는 것은 사실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면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나 압박 수단으로 있죠. 볼 수밖에 없고 또 미국에서 내세우는 인태 전략도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전략, 대중 견제 전략의 큰 흐름에서 나온 것인데 한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또 한국판 인태 전략도 내놓았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떤 이런 압박감들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측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취재를 해보면 그 한일 관계 개선을 푸는 방식이 또 한중 관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한일 생각이 관계 개선이 한중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 방식을 보면 일단 한국이 먼저 통큰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잔의 물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한일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중국한테는 왜 안 그렇죠. 하냐, 이런 중국에 얘기가 대해서는 왜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 양보를 하는 거 먼저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은 타국에서도 그것을 외교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좀 신기한 흐름이 뭐 신기하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한참 그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다른 걸로도 굉장히 대립해왔는데 양쪽이 좀 출구 전략 찾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 갔잖아요.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게 지금 5년 만에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는 건데 한창 싸우다가 그렇게 가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의아하잖아요. 네, 그냥 뭐 정말 뭐 안 볼 것처럼 싸우더니 갑자기 이제 가는 원래 그 전에 가려고 하다가 그 문제 정찰 풍선 때문에 미뤄졌죠. 나 이번에 가게 됐는데 보면은 이제 18일, 19일 이렇게 이틀 일정으로 갔는데 중국의 외교 1인자, 2인자도 만나고 시진핑 주석도 만났다. 아주 두루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8일에 만난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친강 외교부장 만난 거를 보면 건설적인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외교적으로 봤을 때 건설적인 대화는 사실상 좀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로 자기 입장을 얘기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외교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외교적 원사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양측에서 정말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공감대를 이뤘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게 했겠는데 사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나를 보면 그 다음에 19일에 왕이 위원을 만났을 때 만났던 발표된 분들을 보면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일단 중국 측에서는 미중 관계, 중미 관계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결국은 이제 공존할 것인지 대화할 것인지 협력할 것인지 갈등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갈등의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 그래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또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정확하게 대만 문제를 또 정확하게 대만을 대만 문제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위협론에 대한 과장을 중단하고 또 과학기술에 대한 압박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내정 간섭을 자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정 간섭이라는 것은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대만 문제니까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는 만나는 거죠.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뭐 얘기하는 대로 신냉전 하지만 예전에 뭐 미소 시대, 냉전 시대에는 사실 미국과 소련이 경제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거의 네. 사실상 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결이 다 떨어져서 돼 살기도 있죠. 예 맞아요 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제 디리스킹 상황에서 서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다. 또 눈여겨보는 것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네. 중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도 또 중국에 되게 큰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양국 간의 어떤 경쟁은 이어지겠지만 완전히 끊어지기는 없고 예, 경쟁 속에서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 이슈를 봤을 때는 중국을 과연 대만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뭐 2027년에 무슨 그런 뭐 미국 양제 말고 다른 흡수 통일이다 이런 얘기 그런 설들도 좀 솔솔 나오잖아요. 그 얘기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만 얘기가 나오면 전쟁이 나는 거냐 마는 거냐 네, 이걸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시죠. 그래서 가장 큰 이슈,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보느냐, 이제 군사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만 통일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심을 낼 만한 목표다라고 그렇죠. 지도자 보입니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앞에 있었던 마오쩌둥은 중국을 통일했고 덩샤오핑은 경제적으로 먹고 그렇죠. 살게 예. 자본주의 이제 개방하고. 개혁 개방을 했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이슈를 가져가야 되냐. 그러니까 대만 통일이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첫 임기를 2012년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중국몽을 얘기하면서 뭐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제치고 이제 세계 인류의 어떤 국가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연결을 해보면 대만 통일과 연결해 볼 될 수밖에 수 있는데,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이런 대만 통일 원칙을 되게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죠. 네. 그 때문에 또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2027년이 나오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된 지 100주년이 네. 되기도 하고 또 시 주석의 사연임이 걸린 21차 당대회가 네. 있기 때문에 사연임으로 가려면은 사연님 예, 네 독재인데요? 번째 연임으로 가려면 이제 뭔가 이제 성과를 네, 내야 해야 되잖아요. 되니까. 아웃풋을 예. 보여줘야 되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가능성이 있느냐 있느냐, 이걸 라는 봤을 때는 조금 좀 부정적이거나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앞서서도 이제 뭐 58년으로 넘어가면 그 대륙과 가장 가까운 찐먼다오, 이제 네. 금문도라고 하는 금문도를 이제 그 진먼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포탄을 뭐 쏘고 했지만 결국 진먼섬도 이제 함락을 하지 점령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만 내부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그 전쟁 위협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지금 막 그렇죠. 군 복무 기간도 늘어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대만 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만 내부도 보면 대만 자체가 강력한 천연 요새다.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는 대만 해협이 130km 정도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네, 전쟁 전쟁.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군이 거기는 대륙이고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예, 바다를 끼고 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륙전을 통해서 이제 상륙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것이 가능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왜 예전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메가더 우리 장군의. 메가더 장군도 대만을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는 좀 현실성을 조금 떨어지는구나. 조금 네. 낮게 보는 것이 좀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얘기하면서 북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사실 중국에 기대하는 건 특히 북한을 좀 잘 컨트롤해달라 하고 뭐 핵 개발도 좀 막아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요즘 북한에 대한 가진 스탠스가 어떤가요? 뭐 한편으론 또 북한이 이제 또 중국말 잘 안 듣는다 이런 말도 좀 나오지 않아요? 작년이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이었는데 네. 보면 한중 수교 30주년을 뒤돌아보면 한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은 어떤 북한 문제에 네. 대한
대한 중국의 역할, 지금도 사실 그런 기대들이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을 보면, 그러니까 뭐 북한의 핵 개발은 뭐 사실상 끝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고도화하느냐, 또 투발 수단을 어떻게 또 다양화하느냐, 뭐 이런 문제일 텐데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책으로 원하는 게 들어보셨겠지만 쌍중단과 쌍계병행입니다. 쌍중단과 쌍계병행. 예, 쌍중단은 두 가지 다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과 한미 대규모 군사 훈련이 둘 다 중단돼야 된다. 예, 그런 스탠스고요. 또 쌍계병행은 우리 스타일로 얘기하면 투트랙 같은,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국이 내세우는 북한 문제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됐을 때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도 못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북한의 뭐 미사일 실험이나 뭐 여러 가지 도발들이 나타났을 때 뭐 중국 외교부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들이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좋은 말이네요.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뿐만 아니라 한미 훈련도 또 하지 마. 같이 너네도 하지 마. 그렇죠. 이거는.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다만 중국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7차 핵실험 관련해서는 이 핵실험 문제는 민생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강도가 높았던 6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그 동북 지역의 어떤 피해들이 좀 눈에 중국의 동북 지역. 그렇죠. 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지금 동북 삼성에 한 1억 명 정도 이제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은 풍계리 실험장에서 한 80km 정도 이내에 위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핵실험의 후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방사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중국도 그것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역할도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예. 얘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는 저는 보지가 않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나 봤을 때 중국에서 어떤 물자들 또 식량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북한이 이제 자력갱생을 이른바 자력갱생 자립경제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입김이 중국의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보면 좀 예전에는 중국이 뭐 세계 공장이고 엄청나게 그 빠른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들 많이 봤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중국 경제 좀 가능성과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굉장히 거대한 문제지만 얘기죠.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이 계속 뭐 10% 넘는 성장을 해오면서 세계 경제를 이끈 것은 맞는데 최근에는 뭐 사실 그야말로 예전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본의 뭐 잃어버린 10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GDP 성장 목표로 내세운 게 5% 안팎 정도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그 봉쇄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밖에 안 되는 그럼 굉장히 낮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경제가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도 연결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제 방역 정책의 어떤 후유증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이제 개인적으로 눈여겨본 것은 그 상하이 봉쇄 정책으로 봤을 때 이것이 주는 어떤 상징적인 타격, 상징적인 어떤 효과라고 할까, 좀 안 좋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는 이제 아시아의 진주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개혁 개방의 상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뭐 경제적인 효용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은 고려를 하지 않고 일단 다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자기네 칙링 정책,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면 언제든지 그날 뭐 당일 할 수 있다는 어떤 경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거고, 이것들 때문에 이제 외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는 계기도 됐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해외 투자를 하기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들이 결국은 공산당의 상하이였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 것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지, 이것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달에 그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 한국과 왜 그 중국의 그 외교장관들 만나서 좀 뭔가 좀 이 한중 관계를 좀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저기 뭐 칼럼도 쓰시는 김홍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비정치적인 이슈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두 화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오히려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치적인 거에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는다. 좀 아이러니네요. 거기서 이제 뭔가 소통의 물꼬를 튼 후에 평창 올림픽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북한이 일단 거기서 좀 만나서 비정치적인 이슈부터 좀 약간 소통의 어떤 채널들을 손좀 회복하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좀 어려운 이슈부터 껄끄러운 이슈를 어려운 해결해보자. 이슈로 끌고 나가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예정된 것은 이제 한중의 외교장관 회의는 좀 확정이 되지 않았고 한중일 정상회의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